영국 청교도주의의 두 번째 이야기를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청교도 혁명과 올리버 크롬웰의 공화정이라는 거대한 폭풍우를 함께 지켜봤는데요. 자, 오늘은 그 폭풍이 지나간 후에 영국이 또 어떤 격동의 시대를 맞이하고 어떻게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1658년 강력한 지도자였던 올리버 크롬웰이 세상을 떠나자 영국은 그야말로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거의 2년 동안 여러 세력들이 서로 음모를 꾸미고 반격을 거듭하면서 나라 전체가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죠. 국민들은 이제 끝없는 전쟁과 분열에 완전히 지쳐 있었고요. 안정과 질서를 향한 갈망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바로 이 혼돈의 한가운데서 영국의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혼란을 끝내기 위해 한 인물이 무대 위로 등장하는데요. 바로 조지 몽크 장군입니다. 그는 원래 왕당파였다가 크롬웰 편으로 넘어갔던 인물인데 이제 다시 왕을 복귀시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1660년 2월 그는 군대를 이끌고 런던으로 진격해서 정치적인 혼란을 잠재우고 왕을 다시 불러올 준비를 마칩니다. 몽크 장군의 조언에 따라 망명 생활을 하던 찰스 2세가 아주 현명한 한 수를 둡니다. 바로 이 브레다 선언인데요. 그는 종교적인 문제에 관용을 베풀고 내전 기간 동안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사면을 약속합니다. 안정과 화합을 바라던 영국인들의 마음에 이 선언이 불을 지핀 거죠. 1660년 5월 찰스가 런던으로 돌아왔을 때 런던이 그야말로 엄청난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드디어 왕이 돌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돌아온 왕, 찰스 2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이 슬라이드에 있는 로체스터 백작의 평가가 그의 성격을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는데요. 그는 재치 있고 매력적이었지만 정치적인 지혜보다는 개인적인 사생활, 특히 수많은 연애 사건으로 더 유명했습니다. 종교적인 박해나 신학 논쟁 같은 데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이런 그의 성격이 앞으로의 통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하지만 왕의 관용적인 태도와는 달리 1661년에 새로 선출된 의회, 이른바 기사당 의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이 의회는 아주 열렬한 성공회 왕당파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내전과 국왕 처형의 책임을 물어서 청교도들에게 복수할 기회만 노리고 그야말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거죠. 이제 청교도들을 향한 거센 반격이 시작됩니다. 의회는 클레런던법이라고 불리는 여러 법들을 통과시킵니다. 여기 보시는 4가지 법이 핵심인데요. 첫째, 자치도시법. 이 법은 비국교도들이 공직에 오르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다음은 통일령인데 모든 성직자에게 성공의 방식을 따르도록 강요했죠. 심지어 집회금지법은 비국교도들의 예배 모임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었고 마지막 5마일령은 쫓겨난 목회자들이 예전에 있던 교구 근처에 사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들은요, 비국교도들의 신앙생활을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박해의 대가는 실로 끔찍했습니다. 법을 어기면 가혹한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졌는데 17세기 감옥의 위생 상태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열악했거든요. 이 때문에 무려 8,000명에 달하는 비국교도들이 감옥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프로테스탄트가 다른 프로테스탄트를 이렇게까지 박해한 건 당시 유럽에서도 정말 찾아보기 힘든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심한 단합 속에서도 비국교도들의 신앙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기발하고도 용감한 방법으로 예배를 계속 이어나갔는데요. 깊은 밤 숲이나 동굴에 모이기도 했고요. 세 개의 주 경계가 만나는 지점에서 예배를 드려서 단속반이 오면 잽싸게 다른 주로 넘어가는 식으로 피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집에는 함정이나 비밀 통로를 만들어서 당국의 급습에 대비했고 정보원을 피하기 위해 설교자가 커튼 뒤에 숨어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지혜와 용기 아닌가요? 이렇게 비국교도들이 성공회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모든 프로테스탄트들을 공포에 떨게 할 훨씬 더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찰스 2세가 죽고 1685년 그의 동생 제임스 2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임스 2세는 공공연한 카톨릭 신자였거든요. 프로테스탄트가 대다수인 영국에서 카톨릭 왕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전국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일으켰습니다. 제임스 2세는 즉위의 초반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공회를 보호하겠다고 약속은 아주 그럴듯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약속과 완전히 정반대였죠. 그는 왕의 특면권, 그러니까 법의 적용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해서 카톨릭 신자들을 군대와 정부 그리고 대학의 요직에 앉히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약속과 행동 사이의 이 극명한 차이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죠. 제임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관용선언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카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박해받던 비국 교도들에게도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어요. 이건 진정한 관용이 아니라 성공회에 맞서려고 카톨릭과 비국교도를 한편으로 묶으려는 일종의 교활한 정치적 술수라고 본 거죠. 위기는 마침내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제임스 2세가 관용선언을 모든 교회에서 낭독하라고 명령하자 캔터베리 대주교를 포함한 7명의 성공회 주교들이 이를 거부하는 청원서를 낸 겁니다. 왕은 격분해서 이들을 반역 선동 혐의로 런던탑에 가두고 재판에 넘겨버리죠. 이 사건으로 모든 프로테스탄트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됐고 주교들은 순식간에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배심원단이 주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이게 바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7 주교의 무죄 판결과 거의 동시에 제임스 2세에게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것도 카톨릭 왕자가요. 이것은 카톨릭 왕조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영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최후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들은 네덜란드에 있던 제임스 2세의 딸 메리와 그녀의 남편, 프로테스탄트 통치자 오렌지공 윌리엄에게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영국의 자유를 지켜달라고요. 이후 상황은 정말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1688년 11월 윌리엄이 군대를 이끌고 영국에 상륙하자 제임스 2세를 지지하던 세력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결국 제임스는 저항을 포기하고 프랑스로 도망쳤습니다. 큰 전투나 피 흘리는 사태 없이 왕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우리는 명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689년 의회는 윌리엄과 메리를 공동 통치자로 추대하게 되죠. 하지만 윌리엄과 메리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으로 즉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되기 위해 의회가 제시한 권리장전이라는 아주 중요한 약속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이 문서는 영국의 역사를, 아니 세계의 역사를 바꾼 기념비적인 법입니다. 이제 왕은 더 이상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는 세금을 걷지도 법을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하게 된 거죠. 바로 여기서 왕이 아니라 법이 나라를 다스리는 현대적인 입헌군주제가 장엄하게 시작된 겁니다. 명예혁명이 남긴 유산은 정말 거대했습니다. 영국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할 수 있죠. 첫째, 왕이 법 아래에 있는 입헌군주제가 확립됐습니다. 둘째, 권력의 중심이 왕에게서 국민의 대표인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셋째, 그 끔찍했던 종교 박해가 관용법의 제정으로 공식적인 막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왕은 반드시 프로테스탄트여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17세기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은 절대 왕정을 끝내고 의회 중심의 정치체제를 여는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왕의 권력을 제한하고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기반, 바로 이것이 명예혁명의 핵심이었죠. 그렇다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왕을 바꾼 이 명예로운 혁명이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민주주의의 길을 어떻게 열어주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